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년 2회차죠. 3월의 시험본 물리 1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보기 사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주식회사 생산은 국가 법인 고객별로 상이한 물류 정상 기준과 재무 데이터를 기존의 구축형 ERP에서 관리하였으나 데이터 분산과 마감 지연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대요. 이에 따라 회사는 재무정산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데이터 통합을 위해 클라우드 ERP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내에는 관련 구축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 데이터의 컨설턴트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고자 한다. 결국의 내용은 그거죠. 우리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서 ERP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내는 그런 역량이 없어서 외부로부터 컨설턴트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외부 컨설턴트는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에서 프로세스 중심의 개선과 시스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맞죠?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 프로세스 컨설턴트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될 경우 내부 조직 업무 이해와 의사결정 참여가 약화되어 프로젝트 주도권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 컨설턴트가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내부자들은 좀 끌려다닐 경우도 있겠죠. 2번도 맞는 질문. 3번 외부 ERP 컨설턴트를 활용하더라도 프로젝트 성패는 내부 의사결정, 사용자의 참여, 데이터 정비 수준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전환 실패의 책임을 컨설턴트에만 맡기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도 맞습니다. 결국에는 어차피 컨설턴트는 제시만 할 뿐이고 결정은 또 본사에서 할 거니까요. 3번도 맞다. 4번 외부 ERP 컨설턴트는 다양한 구축 사례와 방법론을 바탕으로 전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나 기업이 현행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이 여기가 틀렸네요. 우리 ERP 발달 과정을 보시면 현재 업무를 그대로 고수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지금처럼 보기를 활용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가 나오면 자세히 읽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2번은 기계학습과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은 비지도학습 방법이다.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은 비지도학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 인공지능은 기계학습, 머신러닝보다는 좀 더 큰 개념입니다. 그리고 비지도학습은 그 안에 하나의 그 기계학습이 하나일 뿐이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같다라고 보면 안 되겠죠. 1번은 틀렸다. 지도학습은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제의 범주에 속하는 내용으로 군집 분석, 오토 인코더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지도학습은 우리 분류와 회귀가 있죠. 지도학습은 분류와 회귀가 있고요. 비지도학습에는 군집과 축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군집 분석 오토 인코더는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비지도학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그렇죠. 여기도 2번도 틀린 거죠. 2번도 틀린 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비지도학습에는 데이터 함수를 유추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서 보니까 학습 데이터부터 주어진 데이터의 예측값을 올바르게 추측해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오히려 지도학습에 가깝죠. 약간 회귀분석을 갖다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지도학습 1, 2, 3번이 다 틀렸고요. 기계학습이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로 일반적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정보와 지식으로 변환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기계학습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패턴을 발견하고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좋겠네요. 오히려 인공지능 시험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3번 문제입니다. 기업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버, 스토리지, 여기서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빌려 쓰는 형태는 무엇입니까?
클라우드 중에 인프라를 만들어서 빌려 쓰는 형태는 그렇죠. IaaS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4번입니다. 4번도 이전에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왔던 문제죠. 우리 보시면은 ERP를 도입을 하는데 설계 단계에 갭 분석이란 건 무엇을 뜻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갭이라는 건 패키지 기능과 기업이 원하는 투비 프로세스와의 차이를 분석하는 활동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갭이라고 하죠. 이 차이를 그 차이를 확인하고 그 차이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개발하는 과정을 커스터마이징이라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5번. 방금 전에 얘기한 거랑 연계되는 문제 같아요. 시스템, 프로세스, 화면, 필드, 그리고 보고서 등 기업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즉, 현재 패키지와 내가 요구하는 사항이 안 맞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개발하고 맞춰가는 과정, 그죠?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커스터마이징은 고객 맞춤화 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별표 한번 치고요. 수요 예측에서 지수평할법을 사용할 때 알파라는 지수평할 개수가, 자, 우리 공식 하나 봅시다. FT는 AT 곱하기 알파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에 지우고 볼게요. F에 T-1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요 알파, 앞에 알파와 뒤에 알파를 보시면 이 알파가 크냐 작냐에 따라 변동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알파가 만약 1에 가까우면 그 가장 얘가 크면 클수록 누굴 더 많이 반영해요? 현재 값을 더 많이 반영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한 예측치보다 현재 값을 더 많이 반영하게 되니까 노이즈가 좀 더 많이 낄 수가 있습니다. 예측값이 크게 변동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파 값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측값이 그렇죠.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우선 틀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가 1이죠. 1. 그리고 알파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데이터의 과거 데이터의 영향이 커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지금 과거 데이터, 즉 요 FT-1이라는 게 정기 예측치를 반영하는 거라서 얘가 훨씬 더 가중치가 높아지겠죠. 그죠? 하지만 그 이전에 다음을 예측하고 실제 판매량을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확도는 좀 신뢰성은 떨어지겠죠. 왜냐면 전달에 많이 팔렸더라도 그게 반영이 안 될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알파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단기 추세를 반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최근 데이터를 더 많이 반영하니까 전에 그렇게 지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신값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 장기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서 장기적인 안정성을 반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알파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최신 관측치가 예측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보시면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는 보기가 나와 있네요. 주식회사 생산의 판매 계획 수립 및 시장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식회사 생산은 내년도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판매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과거 시장 점유율 추이와 더불어 경쟁사 가격 정책,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목표 매출액을 설정하고자 한다. 수립 과정은 시장 조사, 수요 예측, 판매 예측, 판매 목표 설정, 판매 할당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전사적인 판매 전략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볼까요? 효율적인 판매 계획 수립을 위해 판매 할당을 먼저 확정한 후 그에 맞춰 시장 조사와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이 좋다. 자, 우리 순서가 보면 시장 조사, 수요 예측, 그죠? 시장 조사부터 해야 되겠죠. 시장 조사, 수요 예측, 그리고 판매 예측, 판매 목표, 판매 할당 순이라 했잖아요. 그럼 판매 할당이 제일 마지막이 되겠죠. 근데 여기 거꾸로 먼저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기에서 얘기한 거를 갖다가 뒤집는 얘기입니다. 자, 2번 신시장 개척이나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판매 계획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므로
단기적인 경영 전략의 관점에서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신제품 개발이나 신시장 개척, 우리 장기, 중기, 단기로 해가지고 나온 게 있을 거예요. 판매 계획에 대해서. 거기서 신제품 개발이나 신시장 개척은 장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2번도 단기가 아니라 뭘로 봐야 돼요? 그죠? 장기로 봐야 되겠죠. 판매 계획은 단순히 수치상의 목표만을 설정하는 과정이므로, 여기서 제가 한정사가 나오면 그게 답이다라고 했죠. 틀린 답이라고요. 신시장 개척 및 신제품 관련은 기업의 미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판매 계획 자체가 우리가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측과 판매 예측을 토대로 해서 현실성 있게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단계를 생략하거나 아니면 뭐가 필요하다 해서 그것만 한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기도 보면 수요 예측이나 판매 예측 단계를 생략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시장 점유율은 과거 실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상대적 가격, 품질, 서비스, 판촉 활동 다양한 것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 7번은 당연한 얘기를 좀 약간 보기를 통해서 좀 섞어놓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8번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본부 회의에서 목표 매출액 할당 방식에 대한 대화를 나눴대요. 영업 거점별 할당 방식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업 거점별 할당 방식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판매점, 영업소, 영업팀별로 나누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점 및 조직 단위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리적 위치나 조직 단위, 판매점, 영업소, 영업팀별로 배분하겠다. 얘는 영업 거점이네요. 김대리는 영업 거점이 맞고 이걸 소거형 문제라 하는데, 김대리가 없는 사람부터 먼저 제거를 해줍니다. 1번과 4번만 남죠. 이사원이나 최 팀장을 한번 체크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사원 맞습니다. 동일한 지역 내에도 각 판매점마다 실적 편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거점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도 영업 거점이네요. 그럼 이미 답은 1번으로 나왔어요. 그죠? 박과정도 한번 볼까요? 저는 개별 영업사원의 과거 실적이나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수, 개인의 역량을 기준으로 목표 매출액을, 얘는 뭐예요? 사원별이죠. 영업 사원별로 해야 된다. 틀린 지문이고요. 최 팀장은 시장 점유율이나 공헌 이익률을 고려하여 취급하는 상품의 특성이나 유형에 따라 목표를 나누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얘는 제품 및 상품 서비스입니다. 수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1번이 답이 된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 꼼꼼히 보셔야 될 게 거점하고 목표 할당 방식, 뭐 사원별, 그다음 제품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9번입니다. 가격 유지 전략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리베이트는 판매 촉진 및 보상 기능을 수행하지만 유통 경로에 대한 통제적 관리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한정사가 나오는 거는 정답인 걸 억지로 정답이 아니게 만들 때 뭐뭐 하지만 오직 뭐뭐 하나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틀렸죠. 즉 통제적 관리 기능도 수행합니다. 봐주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판매 수량별 할인 방식은 가격을 직접 조정하지 않고 고객 서비스나 품질을 강조하는 전형적 비가격적 형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판매 수량별 할인 방식은 가격 인하에 따른 가격 경쟁 방식으로 보셔야 되겠죠. 가격을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가격 정책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비가격적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브랜드 이미지나 이미지 제고나 유리한 지급 조건과 같은 비가격 경쟁 방법들은 경쟁 시장에서 가격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브랜드 이미지, 그 다음에 유리한 지급 조건, 이런 것들은 비가격 경쟁에 의한 가격 유지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즉 가격을 낮추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가격을 내리지 않고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격을 낮추기 위한 수단, 요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급화 이미지도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브랜드 이미지 제고라는 거는 LG 같은 경우는 오브제를 통해서 고급화 이미지를 또 변신을 했었죠. 지금 여기서 틀린 것보다 지금 여기서처럼 그렇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굳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브랜드 이미지 제고 그 다음에 유리한 지급 조건은 비가격 경쟁에 의한 가격 유지 방법으로 이렇게 제시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3번도 틀렸다. 경쟁이 격화하는 환경에서 무분별한 가격 인하로 인해 이익 감소를 방지하고 적정 이익 확보를 위해 가격 유지 정책은 필요하다. 괜찮습니다. 이 문제도 괜찮네요. 자, 10번. (2026년 1월 10일) 거래처로부터 A로부터 노트북 130대를 주문받았습니다. 이때 빠른 예정 납기일은 언제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현재고 90개, 가용재고 50개예요. 그럼 지금 오히려 밑으로 보니까 가용재고 50개라는 건 뭡니까? 지금 이제 50개 쓸 수 있는 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40개가 날아간 거죠. 그 다음에 생산 만료 예정은 이 문제에서는 입고된다는 얘기입니다. 입고돼서 재고에 추가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월 14일은 90개, 그 다음에 1월 15일이 130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그렇죠. 1월 15일이 되겠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려고 한다. 목표 매출액 계산 방식을 구해봐라. 자, 우리 목표 매출액 구하는 계산 공식은 목표 매출액은 공식 보시면 금년도 자사 매출액 곱하기 1 플러스 시장 확대율 곱하기 1 플러스 시장 신장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시장이 지금 점유율은 지금 여기서 목표 매출액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목표 매출액은 지금 1000억 중에 20%니까 우리 지금 얼마 했다는 거예요? 200억 했다는 거잖아요. 200억 곱하기 1 플러스 시장 확대율, 나머지는 20% 50%니까 곱하기 1.1 플러스 0점인가요? 1.2 그죠? 0.2니까 1.2가 되겠네. 1 플러스 0.5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얼마 나와요? 360억 나오겠네요. 계산식이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번입니다. 보기는 주식회사 생산의 강서지점 영업팀의 판매 할당을 위한 기초자료이다. 제시된 조건을 바탕으로 영업사원별 판매계획 수립 시에 영업사원 고길동 사원에게 최종적으로 할당될 목표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강서 지점에는 100억 원이 왔대요. 그 중에 소속 영업사원은 2명이고 목표 매출액을 할당해 주는데 고길동은 60%, 도우너는 40%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뭐 이거는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네요. 왜냐면 고길동 다 줬잖아요. 역시 0.6 곱하기 100억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당연히 65개겠죠. 문제가 자세히 읽어보면 문제에 답이 있는 문제네요. 13번. 자, 13번 문제는 생산 총 주식회사 생산의 연간 총 여신한도액을 설정하려 하는데 보기 연간 자금 운용을 갖다 봤을 때 적절한 매출채권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보기의 자료만을 가지고 구해봐라. 우리 매출채권 한도액이란 건 매출액 곱하기 자금 고정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자금 고정기간은 또 얘는 나뉘죠. 뭘로 나뉩니까? 재고 회전기간. 매출채권 회수기간부터 볼까요? 매출채권 회수기간 더하기 자금 고정 재고 회전기간이죠. 재고 회전기간 책에 있어요, 여러분. 제 글씨가 좀
막 쓰더라도 여러분들 그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재고 회전 기간,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이 빼주시면 되겠죠.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매출액은 현재 보니까 매출액을 어떻게 구할까라 했는데 매출채권 잔액 나누기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보면 되겠죠. 매출채권 잔액 480만원, 그 다음에 회수기간은 얼마예요? 회수기간은 0.4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왜냐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공식이 있어요.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매출채권 잔액 나누기 매출액이라고. 그러면 지금 매출채권 잔액이 있잖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매출채권 잔액 얼마? 480만원. 매출채권 회수기간 나와있죠. 0.4. 그럼 얘를 통해서 뭘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와요? 1200만원 나오죠. 넘기고 하면 매출액은 1200만원이 나와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1200만원 곱하기 작은 고정기간도 지금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보시기 헷갈릴까봐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매출채권 회수기간 지금 0.4, 그 다음에 더하기 재고 회전기간 지금 0.25죠. 0.25 빼기 매입채무 지급기간 0.2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0.45가 나겠네요. 그죠? 0.45 1200만원에다가 0.45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와요? 여기서는 그렇죠. 540만원이 나온다. 요 문제 좋은 문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거 공식을 거의 8개 9개 외워서 풀어야 되는데 나는 이거 패스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13번 문제는 그냥 넘기셔도 상관없다. 어차피 EOQ 문제 공식 하나 암기하거나 아니면 BEP 우리가 손익분기점 외워서 맞추는 게 훨씬 더 낫지.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셔도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유통관리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얘를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요즘 유통관리사에서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시험 문제 나오고 있거든요. 자, 14번입니다. 14번을 보면 공급망 운영 전략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효율적 공급망 전략과 대응적 공급망 전략으로 나뉘는데 대응적 공급망 전략을 물어봤습니다. 자, 대응적 공급망 전략은 공급자의 스피드, 유연성, 품질, 서비스 그런 것들이 좀 더 집중이 되는 거죠. 적절한 것은 자 1번에 보니까 시장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스피드, 유연성, 품질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효율적 공급망 전략은 비용을 좀 절감하고 그죠? 비용을 좀 절감하고 금액을 아끼는 수익을 가져가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공급망 전체의 높은 재고 회전율을 달성하고 재고 수준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거 효율이죠. 2번 틀렸고요. 자, 비용을 절감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동률을 통해 생산 단가를 낮추는 효율이네요. 공급망 내의 리드 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용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유연한 대응 체계를 가져간다. 여기도 약간 대응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교재에 나온 내용하고 약간 다른 건 일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살짝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자 선정 방식 중에서 효율적인 거는 비용과 품질에 근거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대응적인 거는 스피드, 유연성, 품질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1번이 오히려 정확한 답이 되고 4번은 이것도 문제의 소지는 살짝 있다. 그죠? 이것도 문제의 소지는 조금 있습니다. 애매하다. 클레임을 걸면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긴 하다. 근데 1번이 답이 되는 이유는 너무 지문을 정확하게 써놨어요. 그죠? 4번은 좀 애매하게 써놨고 해석의 여유에 따라서 답은 1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원래 시험 보시면 한 주 동안에 클레임을 걸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 문제에서는 뭐가 나와서 가장이 나와서 그래요. 이게 별표입니다. 가장이 나오면 제일 정확한 걸 찾아가야 되거든요. 1번이 제일 정확하거든. 자, 15번입니다. 보기는 주식회사 생산 소재의 재고 유형 분류 교육 자료이다. 자료에서 적절한 내용끼리 짝지은 것은 재료, 음료 제조에 투입되는 설탕, 괜찮아요. 재료입니다. 자, 부품, 플라스틱 사출에 사용되는 레진 펠릿 이렇게 봤어요. 자, 우리 이 부품은 제품을 구성하는 독립적인 구성품을 얘기하는데 아니죠. 제품 사출에 사용되는 레진은 얘는 뭐예요? 지금 얘는 얘도 재료가 될 것 같네요. 재료가 굳이 따지자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MRO 자재, 볼펜 심에 제조되는 잉크. MRO 자재는 유지 보수 운영 자재라는 거죠. 지금 볼펜 심에 제조되는 잉크도 재료라고 봐야 되겠네요. 제공품, 공정 중에 가공 중인 판매가 불가능한, 그쵸, 제공품 맞습니다. 가하고라네요. 가하고라. 답은 2번이고요. 제공품은 공정 중에 있어서 완제품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보시면 재료와 원료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원재료라고 얘기하죠. 근데 재료는 가공하면 성질이 변하지 않은 건 재료, 성질이 변하면 원료라고 부릅니다. 자, 16번 공급망 거점 비용 요소 중 물류 거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 요거 16번은 별표를 치시고 좀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아마 그 SCM 중에서 무조건 나온다라는 내용이긴 한데요. 강조했었어요. 물류 거점 수가 증가해요. 그럼 처음엔 크게 증가하다가, 왜 비었으니까 이를 채우기 위해서 크게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이 되면 완만하게 증가하죠. 얘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그렇죠. 재고 비용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 써야 될 건 수송 비용이죠. 물류 거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다가 어느 수준을 넘으면 증가하게 되는 거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번 항공 운송의 특징. 항공 운송은 우선은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빠르다. 그렇죠? 빠르다. 그래서 운송 속도가 빠르고 포장비가 저렴하고, 그 다음에 신선한 식품, 유행에 민감한 상품을 운용한다. 그 다음에 중량 제한이 있다. 운임이 고가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 기억 맞습니다. 그럼 기억이 안 들어간 거 아웃. 화물의 안전에 포장비가 많이 발생한다. 얘는 거의 바다라고 보면 되겠죠. 해상입니다. 해상. 포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해상, 선박이 되겠죠. 니은 들어가면 아웃. 없네요. 운송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해상이죠. 디귿도 아웃. 그러면 답은 2번이네요. 화물 손상이 적고 포장비가 저렴하다. 맞고요. 그 다음에 운송 중에 기상의 영향. 얘는 지금 어디 될까요? 미음은. 그렇죠. 선박이죠. 얘도 해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해상. 그럼 비음 맞고요. 자, 17번 문제는 좀 간단해 보여도 물류관리사에서도 나오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 거죠. 자, 18번 문제입니다. 창고 보관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먼저 입고된 물품을 먼저 출고한다. 답 나왔네요. 선입, 선출. 바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9번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 한글로 쓰시오. 괄호는 공급 사슬상의 각 단계의 제품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창고나 물류센터 수령한 상품을 창고에서 재고로 보관하지 않고 입고와 동시에 출고하여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여기서 포인트는 요거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창고 비용을 절감하고 경품률 감소하고 입고 시간 및 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모르겠네요. 세 번째 지문에 보니까 나오네요. 자, 물류센터에 입고되는 즉시 재분류하여 각각 다른 점포로 배송돼야 된다. 결국은 크로스도킹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즉 도크에서 크로스 된다는 얘기죠. 통과형 물류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0번. 자, 재고 회전율이 6회일 때 연간 총 판매량은 얼마입니까? 재고 회전율은 연간 총 판매량 나누기 기초 재고량 더하기 기말 재고 나누기 2죠. 기초
더하기 기말 나누기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 불러요? 평균재고라 부르죠. 자, 평균재고 얼마? 600. 연간 총 판매량은 지금 나와 있나요? 안 나왔죠? 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재고 회전율은 6회 나와 있네요. 그러면 곱하면 되겠죠. 66은 3,600이 되겠다. 계산 문제는 쉬운 것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계속 풀어 주셔야 돼요. 자, 21번입니다. 구매관리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구매관리 대상에는 생산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각종 물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포함된다. 괜찮네요. 제품 설계 단계에서 구매부서가 참여하는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등 구매 활동의 영역이 경영 전반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괜찮죠? 이것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략적 구매를 중시하는 현대적 시각에서는 구매관리는 과거의 이익센터 중심에서 점차 비용관리센터로 이거 바뀌었죠. 우리 그 구매 쪽에 보시면 앞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익과 비용을 과거가 비용 쪽이었다면 현대는 이익 쪽이었죠. 그래서 좀 약간 섞어놨다. 답은 3번이다. 바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2번. 가격 할인 방식 중에서 수량 할인 방식이 유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했습니다. 비누적 수량 할인 방식은 화장품 브랜드에서 연간 총 판매 금액 구매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고객에게 다음 해 구매 시 10%를 할인해 준다. 얘는 금액 누적이 좀 더 가깝겠죠. 그죠? 일정 기간 누적 수량 할인 방식. 그러니까 누적 수량 할인 방식.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1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누적 수량 할인 방식. 카페 음료 한 잔당 도장 한 개를 찍어주고 10개를 모아오면 무료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얘 괜찮죠? 누적이죠? 누적입니다. 누적 수량 할인 방식은 일정 기간 동안에 누적된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고, 비누적 수량 할인 방식은 한 번의 거래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판매 수량별 할인은 구매 개수, 판매 금액은 금액 기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3번. 판매 수량별 할인 방식은 우리 매장에서 당일 총 구매 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때 5%를 깎아주겠다. 지금 얘는 지금 뭐예요? 금액이죠, 금액. 수량이 아니라 금액이 되겠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판매 금액별은 지금 여기 이거 두 개 섞어놨네요. 그쵸? 판매 수량이니까. 틀렸다. 자, 23번입니다. 기업 및 기관의 공급업체 선정 사례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사무용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를 등록했다가 다수의 업체가 자유롭게 참석했고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다. 얘는 뭐예요? 일반 경쟁이죠. B는 관할 지역의 설비 긴급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 정해진 입찰 절차 없이 과거에 동일 설비 시공이 있는 업체와 즉시 계약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얘는 지금 뭡니까? 수의 계약한 거죠. 급하니까. 그 다음에 C는 국내 유일의 특수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라 경쟁 입찰이 어렵다. 여기도 수의 계약이네요. D. 저온 저장고의 설치 사업을 발주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만 제한했다. 이건 제한 경제 방식이죠. 자, A부터 보겠습니다. A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 등록하였으나 특정 자격을 갖춘 업체는 아니었죠. 지금 특정 업체가 아니라 그냥 다, 그렇죠. 다수의 업체가 자유롭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는 일반 경쟁인데 잘못 설명했네요. 답은 1번. 자, 24번 보겠습니다. 24번은 초대형 SF 영화인 ABC사는 최근에 전 세계적인 철강 가격 폭등에 따라 뉴스에 비상이 걸렸다.
영화 속 거대 로봇 제작의 세트를 위해서는 특수한 합급이 필요한 상황인데 구매팀이 취한 행동이 투기 구매에 해당한다. 생뚱맞네요. 앞에 지문은 건너뛰고 구매팀이 취한 행동이 투기 구매인 걸 찾아봐라 라는 게 되겠죠. 자, 지금 1번에 보니까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일정한 재고, 얘는 예측 재고죠. 그죠? 1번은 예측 구매 아니면 시장 구매에 좀 더 가까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특정 부품의 설계 변경에 대비하여 필요한 시점에 맞춰서 소량만큼 수시로 주문했다. 수시 구매네요. 수시 구매. 소품 제작에 맞춰 수십 종류의 볼트와 너트를 구매하기 위해 이런 공급처를 일일이 찾는 대신에 얘는 뭡니까? 일괄 구매죠. 일괄 구매. 그러니까 여러 구매처를 갖다가 가는 노력을 좀 줄여서 한 곳에서 많이 샀겠다는 얘기죠. 자, 국제정세 악화로 특수합금 가격이 오를 것이라 확실시되자 시세 차익을 얻고 절감할 목적으로 얘죠. 4번이 어떻게 보면 투기 구매는 시세 차익을 얻고 장기적인 선제적 대량 매입을 통해서 수익을 얻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25번. 사무용 책상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생산의 총 고전비가 2,100만 원이에요. 단위당 변동비가 6만 원, 판매 가격 10%입니다. 10%가 결국에는 수수료래요. 그래서 500개의 책상을 판매하여 3천만 원의 이익을 목표로 한다면 여기서 코스트 플러스 방식에 의해 책상 한 개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매 수수료는 판매 가격의 10%라 했고요. 자, 여기서 지금 책상 한 개의 가격을 갖다 물어봤죠. 자, 그럼 우선은 공식을 갖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개의 책상에 지금 우리 의자 한 개의 가격을 A라고 봅시다. 아니면 S라고 놓을까요? S라고 놔봅시다. 여러분들 S A라고 놓을까요? A 그냥 대문자 A. 자, 500 곱하기 A는 얘가 지금 결국에는 이게 결국은 얘가 얻고 싶은 게 몇 개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3천만 원 이익을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서 생각하는 게 낫겠네요. 500 곱하기 A는 이게 총 매출액이 되겠죠. 그죠? 500 곱하기 A가 총 매출액이 될 거예요. 총 매출액. 쉽게 생각해서 총 매출액. 여러분들 아시는 공식 중에 뭐가 있냐면 총 매출액에서 총 고정비 빼고 또 뭐 빼면 돼요? 총 변동비 빼고 또 여기서 뭐 수수료 빼주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여기서 그죠? 목표 이익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500 곱하기 A에서 빼줍니다. 총 고정비 얼마? 총 고정비가 2,100만 원인가요? 지금 2,100만 원. 여기 2,100만 원. 2,100만 원 빼주고 또 빼줍니다. 단위당 변동비가 6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또 여러분들 곱하면 6만 원 곱하기 500 하면 되겠죠. 별건 아닌데 지금 까다롭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지금 또 여기서 판매 수수료를 해줘야 되는데 10%잖아. 그러면 50 곱하기 P 하면 A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50 곱하기 A. 왜냐면 이 500 곱하기 A가 총 매출액인데 10%가 수수료니까요. 50 곱하기 A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목표 이익이 나올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목표 이익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계속 여러분들이 목표 이익은 3천이라 했어요. 3천만 원. 할 수 있잖아요. 2,100 빼기 이거 곱한 거 빼주고 그 다음에 나눠주고 쭉 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하시면 금액은 그렇죠. 여러분들 18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 풀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공식 써놨으니까
한번 요 문제는 체크하고 문제 한번 풀어주세요, 여러분. 목표 이익, 그 다음에 총 매출액, 수수료, 그 다음에 고정비, 변동비 다 주어졌으니까 계산기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문제 처음 보네요. 왜냐면 잘 나오지 않는 문제 유형인데 25번은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26번입니다. 판매 원가를 계산하세요. 자, 판매 원가는 우리가 보시면은 제조 원가 더하기 판매 관리비 및 일반 관리비가 되겠죠. 판관비라 부르는 거. 그러면 제조 원가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제조 원가는 직접 경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예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접 원가가 되겠죠. 직접 원가는 지금 얼마가 돼요? 여기다가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제조 원가가 되겠죠. 그냥 제조 원가 바로 구해 보겠습니다. 제조 원가는 120만 원이 되겠네요. 합치니까. 왜냐면 쭉 20만 원, 60만 원, 30만 원, 10만 원 합치니까 제조 원가는 120만 원. 제조 원가 더하기 판매 및 일반 관리비죠. 그러면 20만 원. 더 해볼까요? 그러면 14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140만 원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 27번. 자, 주식회사 생사는 베트남 하노이 수입업자에게 항공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발 전 항공사의 예약, 운임 협의, 항공화물 운송장 발행 및 정정, 항공사 지상 조업 및 터미널 반입 안내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공화물 실무를 일괄적으로 대행해줄 기관을 찾고 있다. 이 경우에 적절한 기관은 누구입니까? 이거 교과서 보시면 항공회사 대신 항공회사에 연계하여 예약, 운임, 항공화물 운송장의 발행, 정정, 터미널 반입, 서류에 대해서 대행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항공화물 대리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박회사는 선박 운송, 해상 운송의 주체죠. 운송 주선인은 말 그대로 운송 물류를 주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항공사 예약, AWB 발행, 실무 일괄 대행을 묻기 때문에 오히려 서브답으로서는 헷갈릴 수는 있는데 주선인이 정확하게는 항공화물 대리점이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해상보험회사 보험업무 기관입니다. 답은 4번이다. 28번. 무역관계법규 중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관세법에 따라 수출 신고가 수리된 수출로 모든 무상 수출을 포함하는 것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 신고가 수리된 수출 중에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경제불 0으로 정했대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포함한 건 뭐냐? 틀린 거는 모든 무상 수출을 포함하는 거, 이 지문이 틀린 거죠. 그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바꿔볼까요?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한 무상 수출만. 이렇게 되겠죠. 즉 관세법에 따라 수출 신고가 수리된 수출로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무상 수출만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1번. 법령이다 보니까 법령에 있는 거를 갖다가 지금 말하는 거여서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8번 틀렸다 해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법 문제는 수많은 법령 중에서 그 지문 하나가 나오는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맞고 틀리고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거 틀려도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역계약에 대한 설명 중에 독점계약에 대한 설명 고르시오.
통상 동일한 거래 상대방과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채택한다. 지금 뭐예요? 얘는 1번은 포괄계약이죠. 포괄계약. 틀렸고요. 계약 당사자가 일반 거래 조건에 관한 상호 협의점을 찾았을 경우 그 내용을 문서화해서 교환하는 걸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라고 부른다. 자, 내용은 맞아요. 근데 이 내용도 포괄계약에 대한 설명이죠. 포괄계약에서 작성하는 문서가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니까요. 거래할 때마다 여러 조건을 재확인하거나 재계약해야 하는 번거로운 장점이 없다. 이것도 포괄계약입니다.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 기업 간의 매매를 제약하는 계약으로 다른 거래처와는 하지 마라. 그죠? 독점 계약서를 작성한다. 결국에는 4번이 그렇죠. 독점 계약이 맞습니다. 배타적 거래죠. 4번입니다. 30번. 선적 서류 및 해상 보험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보험증권은 유통성 증권이어야 하며 조건 확인을 위해 보험 약관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된다. 맞는 질문이죠. 그죠? 지금 1번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물품의 생산 및 제조 국가를 증명하는 공문서로 FTA 원산지 증명서 등이 포함된다. 얘도 맞죠? 맞습니다. FOB 조건에 따라 해상보험 계약 시 수출자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수입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번에 보시면 이것도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FOB에서 보험을 준비하는 건 누구라고요? 수입자죠. 수입자. 여기서 틀린 건 뭡니까? 수출자가 아니라 수입자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되는 게 FOB입니다. 그래서 수출자가 보험자가 돼서 계약을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CIF죠. 답은 3번이다. 31번. 지급 인도 조건 DP 일반적인 거래 절차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다음 중 세 번째 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보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수출상은 상품 선정을 완료한 후에 추심은행에 추심의뢰한다. 얘가 1번. 그죠? 나가 1번이고요. 나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서류 인도와 함께 대금 결제를 요청하고 수입상은 대금을 지급한다 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추심은행은 수입자의 대금 결제 사실을 확인하여 통지한다. 다가 되고 그 다음에 가가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뭡니까? 다지 다. 자, 교재 보시면 이 수출 절차, 추심과 신용장 방식이 다 있으니까 그거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2번 관세 환급에 대한 내용 한글로 쓰시오. 주식회사 생산은 국내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수출한 중소기업인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것만 보고도 읽었을 거예요. 왜냐면 중소기업이 관세를 갖다 환급받는 제도를 간이정액 환급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출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관세 내국세를 개별로 계산하지 않고 정부가 미리 정해둔 품목별 기준표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에 따라 환급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간이정액 환급률 표상의 금액으로 선정하는 간이정액 환급제도랑 같다. 답은 간이정액 환급입니다. 자, 한번 풀어봤는데 계산 문제 일부 조금 몇 문제를 제외하고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실기 문제 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